오늘은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발행한 한류 관련 특집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류, 쿨코리아와 소프트파워의 예술, 한류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을 서구인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기사인데요. 유럽 권역에서 화제가 됐었던 영국 V&A 박물관의 한류 전시회를 맞아 발행된 기사입니다. 한국의 기술 기반 대중문화는 1990년대부터 큰 수입원이 되었고 나라의 브랜드를 바꿔놓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대한민국 수도에 재난이 닥쳤던 지난 할로윈, 이태원의 유흥가에서 1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참변을 당했을 때 그 공포는 서울을 방문한 적이 없는 수백만 명의 마음도 함께 움직였다. 이들에게 이태원의 좁은 골목과 동네 술집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은 2020년 전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TV 시리즈 이태원 클라스의 배경이 된 곳이다. 이러한 감정의 공유를 일으키는 K-드라마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류로 알려진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류라는 용어는 지난 2000년 중국에서 보이밴드 H.O.T가 베이징 콘서트에 12,000명의 팬을 끌어모으며 만들어졌다. K-드라마와 K-팝에 대한 아시아의 열풍은 여러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2008년 한국은 문화순 수출국으로 거듭난다. 오늘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밴드인 방탄소년단은 한국 경제의 46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멤버들은 UN 친선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보이밴드와 함께 증오범죄를 반대하는 손가락 하트 제스처를 취하는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류의 힘은 대중문화 상품의 수익성 높은 수출 그리고 관광객 수입의 급격한 증가라는 논의 수준을 넘어선다. 패셔니스타들에게 한복을 입게 하고 미식가들에겐 김치를 먹게 하며 그리고 보통의 외국인들에겐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등 한국 문화 전반의 영향력 확대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국은 국가의 문화적 매력을 측정하는 세계 소프트파워 지수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소프트파워는 작지만 유능한 국가가 근육질의 이웃 국가를 상대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1990년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의 말처럼 유혹은 언제나 강압보다 더 효과적이다. 한류는 서구, 특히 미국의 문화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리메이크된 이태원 클라스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잔인하게 식민 지배했던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던 국가가 쿨코리아라는 새로운 브랜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일본은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온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어 사용을 막았던 국가다. 두 나라의 라이벌 관계는 한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다. 1945년 이후 한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일본 문화 수입을 금지했고 한국 내에선 미국 대중문화가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이 문화 번성기의 문은 1961년에서 87년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닫히게 된다. 수출 주도의 한강의 기적은 한편으로는 문화 보호주의와 검열을 동반했다. 1971년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금지되고 예술적 자유가 억압되었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부상한다. 그러나 1980년 광주민주화 항쟁에서 있었던 학생, 노동자에 대한 잔인한 탄압, 이에 대한 미국의 무기는 헐리우드 영화 수입에 대한 규제가 풀리던 시기에 반미 감정에 불을 지폈다. 1990년대 후반 일본 문화 수입 홍수에 대한 적대감과 함께 이러한 반미 감정은 또 다른 한국의 문화적 상승 요인이었을지 모른다. 물론 한국이 미국과의 깊은 유대감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아무튼 힙합, R&B, 4개의 문이 열리던 1990년대 초 한국어로 랩을 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K-팝의 길을 닦는 데 일조했다. 비록 서구에서 가져온 문화지만 한국은 이를 자기화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분석인데요. 분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이유의 근본이 반미 감정이라는 기사 언급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매체가 아닌 프랑스 매체라 가능한 해석이긴 하겠지만 글쎄요. 전체적으론 잘 쓴 기사라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보이니까요.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유진룡 당시 한국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한류는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유기적으로 흘러간 겁니다 라고 말했다. 음악과 드라마는 1987년 이후 검열이 풀리면서 상승점을 맞게 된다. 재벌 및 개인 투자자와 함께 정부 자금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데 일조했다. 한국에서 영화 쉬리의 전국 박스오피스 수익은 타이타닉을 앞질렀다. 한국 정부의 한류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3세기에 이동식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처럼 한국은 여전히 혁신에 있어서 선두주자다.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에 능숙한 사회로 만들었다. 2010년엔 대부분의 가정에서 광대역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력은 문화 수출의 경쟁력을 부여했다. 코믹스가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웹툰은 이태원 클라스를 비롯한 성공적인 K-드라마의 씨앗이 되었다.
K드라마는 케이블 TV를 통해 동아시아에 처음 전파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영화와 함께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사이 음악 스튜디오들은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회사로 대체되었다. SM은 최초의 슈퍼스타 K-팝 그룹인 H.O.T의 프로듀서 이수만이 1989년 설립한 회사다. 미국에서 MTV의 부상을 목격한 이수만은 아이돌의 캐스팅, 트레이닝 및 관리 시스템인 컬처 테크놀로지를 통해 K-팝의 세계화를 목표로 삼았다. 2000년대 중반, K-팝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 팬덤을 확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이 대표의 말처럼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면 경제적 부는 따라온다 라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이는 부의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문화적 지배를 이루던 서양의 역사를 뒤집는 것이다. 아마추어 자막들이 영화 수출에 기여한 것처럼 K-팝 팬들은 아이돌에 대한 입소문을 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기술이 더 많은 참여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고 디지털 세상에선 프로슈머와 프로듀서가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피오나 벤은 그녀의 져서 만들고 깨고 리믹스하라. K-스타일의 부상에서 K-스타일이 모방이 아닌 반항 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한국 스타일의 절충주의적 영향을 리믹스해 새로운 정통성으로 재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K-팝 아이돌이 한국으로 노래하고 패션 디자이너가 한복을 재해석하는 등 한국 문화 정체성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더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 남원 파체코 파르도는 그에 져서 새우에서 고래까지 잊혀진 전쟁에서 K-팝까지 해서 한류를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 모두가 상승하는 것을 목격했다 라고 말한다. 많은 국가에서 서구의 문화 지배에 대한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그러나 일부 국가에선 이러한 한류를 자국문화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반발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류의 라이벌에 대해선 이런 흐름이 없다. 헐리우드에 대한 초기 도전을 흥겨운 음악, 동기화된 춤, 제한된 섹슈얼리티를 갖춘 아시아 영화 수출 모델로 이겨낸 볼리우드와 같은 선례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한편 K컬처는 온라인에서 혁신과 번영을 거듭한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중심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오히려 강화되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10년 전 싸이의 강남 패러디 영상이 한류에 순수했던 시절처럼 회자된다. 이태원 할로윈 열풍의 한 요인은 팬데믹 이후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열망이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최악의 재난을 겪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지금 이 문화적 물결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역시 조금은 부정적 느낌이 있긴 한데요. 다만 그 뉘앙스는 과거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진 느낌도 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류에 대해서 일시적 유행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서구권 기사들이 많았죠. 이 문화적 물결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냉정하게 지켜보자 이런 언급에서 그 변화된 인식과 관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류는 이제 어느 정도 선순환의 흐름에 들어선 단계라 생각합니다. 좋은 컨텐츠가 투자를 불러오고 이 투자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약 3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며 당시로서도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오징어 게임. 그런데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이것의 3배가 넘는 10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하죠. 부디 이러한 선순환의 좋은 흐름을 우리 스스로가 끊어내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답습해 식상해지거나 또는 해외 시장을 지나치게 의식해 이도저도 아닌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일 말이죠.